안녕하세요. 드라이브텍 오디세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이버 트럭을 타고 로드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로드트립을 갔다 왔는데요. 이게 거리가 왕복으로 보면 1,500마일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2,4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약 한 75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킬로미터로 하면 무려 이제 12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평균 속도 시속 100km로 달려도 12시간이나 걸리는 굉장히 이제 먼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한번 로드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사이버 트럭 살 때부터 이 로드 트립을 가족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 다니면서 로드트립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이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늘 못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기회가 잘 돼가지고서는 그토록 염원하던 한번 그랜드 캐년까지 차를 타고서는 갔다 왔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관광지예요. 아마 제가 그 내셔널 파크 웹사이트에 써 있기로는 미국에 있는 내셔널 파크에서 두 번째로 가장 바쁜 내셔널 파크라고 하네요. 아마 첫 번째는 요세미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요세미티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좀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 그랜드 캐년은 줄을 한 3개 정도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이제 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을 지나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바다주를 지나서 애리조나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저는 첫날에 바로 이제 한 1200km를 주행을 해가지고서는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에 대한 그런 좀 동경이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웨스트월드라는 원작은 이제 소설이죠. 근데 HBO에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서부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놀랍게도 이제 AI가 이제 메인인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시즌 4까지 있는데 시즌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시즌 1이랑 2가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나면은 정말 로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로드트립 출발하기 전에 이제 로드트립 플랜을 좀 짜야죠. 그래서 트립 플래너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립 플래너를 이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별다른 조작이나 앱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가고 싶은 데스티네이션을 일반 내비게이션 쓰듯이 그냥 누르시면 돼요. 집에서 이제 캠퍼그라운드를 이제 바로 찍어가지고서는 트립 플래닝을 작성을 하게 되었고, 슈퍼차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가장 옵티마이즈된 플랜을 보여줍니다. 로드 트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슬라 있었을 때도 많이 했던 업무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할 때 드라이브 타임이랑 충전 타임이 레이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평가하는 게 주로 목표였어요. 하루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750마일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750마일을 가는 동안 운전하는 시간이랑 그리고 이제 충전하는 시간에 이제 레이쇼를 따져요. 그래서 운전하는 시간이 한 95%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내연기관차를 가지고서는 로드 트립을 하는 그 경험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좀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고민을 해야 했던 목표 중에 하나죠.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도착했었을 때 배터리 남아있는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2박을 이제 캠핑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했었을 때 배터리가 한 50% 정도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해서 했더니 트립 플래너가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주행해서 1시간 정도 충전하는 거니까 한 90%에 가까운 이제 드라이빙 레이쇼가 해서 이제 플랜이 나오는 거죠. 이 트립 플래너를 짜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지 스테이션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거기가 얼마나 붐비고 있는지, 몇 대의 차저가 이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각 차저의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노선을 이제 검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차징 스테이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걸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서는 또 트립을 변경하고, 그런 걸 이제 미리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테슬라 외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지 네트워크 자체가 전부 이제 인하우스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받아서 더 우수한 이제 그런 트립 플래닝 맵을 짤 수 있게 되죠. 로드 트립 하는 내내 사실 FSD 사용 비율이 제 생각엔 거의 한 100%였던 것 같아요. 거의 FSD로 운전하면서 갔고 이게 지금 FSD가 최신 버전이에요. 한동안 업데이트가 굉장히 없었는데 최근에 새 버전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새 버전을 깔고서는 로드 트립을 해봤는데 FSD가 단순히 이제 주행하는 거 이런 거를 넘어서 이런 로드 트립 플래닝에 맞춰서 컨순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 그러니까 운전의 이제 전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웠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보택시 산업에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나가서 이제 서비스를 한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하러 돌아와야 하는데 이 에너지 컨쓰션 양이 예측이랑 맞지 않으면은 늘 엄청나게 많은 마진을 가지고서는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겠죠. 컨쓰션까지 고려를 해가지고서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진짜 한 11시가 돼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13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내셔널파크예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이 없어도 이제 키오식 같은 게 이제 다 있어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사람 없이도 무인 자판기에다가 이제 입장권 같은 걸 사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캠프 사이트에서 이제 체크인 하는 것도 사람 없어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체크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두워서 들어갔었을 때 주차를 이제 잘못했어요. 저기다 차를 세웠으면 안 됐는데 여기 페이먼트 있는데 포장된 데에다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차는 옮겼고요. 내셔널파크 캠프사이트 중에서 이렇게 캠프사이트에 포장이 돼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캠프사이트도 굉장히 커요. 정말 커요. 그래서 캠프사이트 안에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정도로 클 정도인데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내셔널파크 안에는 이렇게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하고 차를 타고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사우스림 쪽에 있는 이제 비지터 센터 이쪽에 이제 마터 포인트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한번 쭉 볼 수 있는데 여기 오시면 이제 비지터 센터에 다양한 이제 그런 정보도 있고 여기 오면 바이크 렌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 렌탈 좀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스페셜 이벤트 같은 것도 있어요. 밤 하늘 관찰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각 트레일이 한 4-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게 가장 유명한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이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긴 코스예요. 그래서 1.5마일, 3마일 그렇게 이제 코스를 나누는데 그 코스별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물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5마일 가장 쉬운 코스로 한번 해서 걸어봤었는데 그 영상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비지터 센터 들어가시면은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워낙 크고 세계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캠핑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도착을 해도
제 생각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캠핑 기어를 빌려주는 그런 마켓도 있고, 그리고 저쪽 빌리지에 가면 호텔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풍경이 진짜 이게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스케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진짜 사진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로는. 직접 와서 보시는 거 말고는 이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광경이고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거 말고는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그랜드라는 표현도 너무 좀 험블, 그러니까 좀 더 큰 표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캐년이고 꼭 한번 오셔서 보시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비지터 센터 옆에 이제 빌리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 호텔도 있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호텔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 지는 노을 선셋도 볼 수 있었어요. 선셋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 절벽들이 색깔이 변하는 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와보셔서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선셋이 워낙 또 장엄했기 때문에 이제 선라이즈도 보고 싶었는데 해 뜨는 걸 보려고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이미 해가 다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의 똑같은 포인트 가서 이제 해 뜨는 것도 보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해 뜨는 거는 그런 햇빛이 좀 이제 다르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돼가지고서는 이 빌리지 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빌리지가 있는 이유가 여기가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랜드 캐년 저기 밑에 이제 강까지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강까지 내려가는 거는 이게 퍼밋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쉬운 코스가 아니에요. 내려가는 데만 해도 거의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거기 숙박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 사람만, 캠프 사이트를 예약을 했다라든지, 또 저희 밑에 내려가면은 팬텀 라우지라고 해서 또 작은 숙소가 있어요. 거기를 예약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만 이제 맨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서는 시간이 좀 아직 가족들 없이 저는 이제 솔로 하이킹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사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아침 이른 시간이고, 이제 코스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하이킹하기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도 이제 거의 한 3마일, 거의 한 5km 정도 되는 하이킹이고, 특히 오르막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솔로 하이킹을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랜드 캐니언 오시면 꼭 해봐야 합니다. 이 하이킹 코스는 꼭 내려가 봐야 해요. 이제 림에서 보는 그 광경도 정말 장엄하고 멋있지만, 이 하이킹을 하면서 보는 이 그랜드 캐니언의 풍경이라는 거는 그 장엄한 풍경 안에 제가 직접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운이 좋았던 게, 이렇게 아침, 지금 이게 한 새벽 6시에 제가 이제 이제 하이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거의 없었고, 내려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또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이제 깔끔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놓아 볼게요. 약간 ASMR 힐링 영상처럼.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려보고, 1.5마일 트레일, 그러니까 한 3km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한 8시 정도 됐어요. 한 2시간 정도 코스였고, 좀 천천히 걸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간이 넉넉하시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3마일 코스까지 내려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갈 때는 위에가 꽤 쌀쌀해서 한 레이어를 한 3겹 정도 입었어요. 이제 안에 반팔 얇은 거 하나, 그리고 또 얇은 셔츠 하나, 또 얇은 이제 그런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입고 이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조금만 내려가니까 그때부터는 또 금방 더워져요. 또 해도 뜨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랜드 캐년 여행하실 때는 일교차가 워낙 크고, 또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또 온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얇고 레이어가 많은 옷을 가져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이제 장엄한 코스입니다. 자, 이렇게 2박 3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그랜드 캐니언을 떠나서 저희는 이제 베가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베가스까지는 약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과 베가스 이렇게 동시에 여행을 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베가스를 도착해서 이 메인 스트립을 사이버 트럭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이 광경이 정말 대단해요. 사이버 트럭 안에서 보니까 마치 우주선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베가스가 또 모빌리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뭐 포뮬러 1 경기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CES나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로봇 택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진출해 있거든요. 웨이모도 진출이 돼 있고 그래서 웨이모도 보이고 요번에 갔었을 때 족스가 이제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족스 테스트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여기 라스베가스에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라스베가스는 다른 컨텐츠로 한번 좀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저도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한번 다시 다뤄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저희가 여행을 끝나고 다시 이제 베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가스에서 베이까지는 한 8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역시 FSD가 있어서 운전하는 동안 굉장히 편했고 150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저희 세 가족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이버 트럭과 이제 FSD 덕분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즐거운 여행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랜드 캐니언 늘 가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진짜 갔다 와 보니까 사실 더 가고 싶어졌어요. 강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트레일이 있는데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강 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그날이 오길 꼭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있으면 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봐요. 안녕.